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은 박준모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3월 23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 날씨는 너무 좋았는데 그죠? 네, 하지만 마음은 이란 전쟁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미국 시장 금요일 날도 빠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 48시간 안에 전면 개방,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개방하지 않으면 또 이란의 발전 시설을 초토화시키겠다. 뭐 이런 겁박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웜의 속동 댓글 읽어보고, 그리고 또 전쟁 관련된 얘기 여러 가지 기사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요일 아침 여유롭게 들으니 더 귀에 속속 들어와 좋습니다. 주말에 약속 잡지 않고 밀린 어스랑 전무님 출연하신 한국경제 몰아서 보니 밀린 숙제를 다 한 것 같습니다. 네, 윤지호 전 센터장님하고 출연했던 그 한국경제 영상도 13만 넘어가면서 좀 많은 분들이 보신 것 같습니다. 네, 큰 그림이 일단 중요하고 그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전술, 큰 전략 세워놓고 세부적인 전술로 들어가야 그나마 슬기로운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큰 그림 얘기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대화가 많이 없던 가정에 요즘은 트럼프 욕하고 전쟁 원유가 이야기하고 필반 지수 이야기도 하면서 집사람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서로 웃네요. 네, 우리의 삶만 보며 살았는데 이런 변화가 생겼다고 하십니다. 이 변동성 시장 또한 지나가리라. 시장이 돈 벌게 해준다고 하셨던 때가 좋았습니다. 그죠? 이 변동성장은 또 못 모르고 주식시장에 뛰어든 분들 쫀칭 터는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요즘같이 변동성이 심할 때는 금요일이 반갑습니다. 전무님도 운동하시면 마음 충전하시길로 하셨고요. 운동도 하고 회사 와서 참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어제도 축구 끝나고 오늘은 정말 회사 가야 된다. 축구도 어제 정말 안 가야지 하다가 발길은 또 축구장을 향하고 있어서 딱 2시간만 자고 그리고 여의도 회사로 와가지고 어제 1시 한 20분 넘어서 퇴근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또 목요일 날 연합 클래스 강의도 있고 또 토요일은 북콘서트도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아가지고요. 오늘은 좀 이따가 또 김 작가 또 출연해야 됩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체슬리까지 한강변을 따라 걸으면서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 네, 금요일 왔다 가셨죠? 네. 오늘 모닝브리프에서 마이크론 실적 발표 얘기하면서 반도체 토론하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니 하면서 좋았다고. 모닝브리프 때도 댓글 달아주시고 웜의 신박에서도 또 댓글 달아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녁 준비하면서 웜의 신박 듣다가 1학년 때 손수건 달고 입학했던 이야기에 추억 소환하고 똥사나 이야기에 진짜 빵 터졌네요. 한결같다. 채슬리 방송이 그런 것 같습니다. 댓글에도 해설을 해주시는 인생 공부가 잘 되는 듯 합니다. 말하는 게 에너지 소비가 많은데 아침 모닝 브리핑, 오후 방송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말하는 게 에너지 소비가 많다 보니까 요즘 새로운 현상이 하나 생겼는데요. 저녁에 모임을 가잖아요. 그러면 거의 말을 안 합니다. 옛날에는 거의 모임을 주도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저녁 때 모임이나 이렇게 가면 가만히 있는 제 자신을 발견을 하고 또 오랫동안 모임을 같이 하신 분은 몸이 안 좋냐. 네,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 하는데 네, 하루 종일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작 이제 저녁이나 이렇게 되면 말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 개그맨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갑자기 생각이 나지는 않는데요. 네, 그분이 뭐 아침마당 같은 데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아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집에 오면 말을 안 한다고. 어떻게 보면 그 개그맨 분들은 나가서 사람들을 이제 웃겨야 되고 쉴 새 없이 아이디어 회의하고 그죠? 그렇게 밖에서 말을 많이 하다 보니 집에 와서는 또 어떻게 보면 밖에서는 약간 광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 그렇게 엄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홍렬 씨인가? 예, 그랬던 것 같네요. 집에 오면 엄청 엄하다고. 예, 그때도 보면서 우리가 겉으로만 보는 그런 모습과 실제로 저분들도 직업으로서 자기의 직업으로서 그죠? 개그맨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대중들 앞에서 광대 노력하고 네. 그래서 개그맨들이 실제 사석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개그맨 이미지 생각하면서 뭐 이렇게 농담을 막 이렇게 놀리는 농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정색하면서 화를 냅니다. 네, 내가 직업적으로 광대 노릇을 하는 거지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본인 업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신 전유성 씨라든지 진짜 또 개그맨은 웃기는 개그맨들이 있지 않습니까? 태생이 타고난 분들. 그런 분들은 뭐 또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사석에서도 그렇게 개그가 뭐 끊임없이 나온다라고나 합니다. 망각과 기억, 통상은 오래 빨리 기억하고 싶어 하지요. 어쩜 기억이 더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허나 만약 우리가 망각이 없다면 힘들 것 같지 않을까요? 주식장도 상승과 조정, 하락이 있기에 공부도 하고 겸손도 해지고 또다시 꿈도 꾸고 1년 열심히 채밀턴하고 느끼는 소감입니다. 오늘도 또 좋은 말씀을 적어주셨네요. 망각과 기억. 그러게요. 우리가 모든 걸 다 기억하면 아마 미칠 겁니다. 그죠? 한 번씩 참 부끄러운 옛날 경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요. 뭐 학원에서 무슨 선생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학교나 학원에서 대답을 했는데 틀렸어요. 자신 있게 대답했는데 틀렸어요.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참 부끄러운 과거들 그런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으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가까운 사람이 나한테 서운하게 했던 거, 내가 또 실패했던 거. 그래서 신은 우리에게 기억력도 주셨지만 적당하게 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같아요. 급락하면 계속 분할 매수, 펀더멘탈 견고함, 오르면 관망. 네. 감사합니다. 컨시스턴시의 대명사 전무님입니다. 배울 점이 참 많은 채슬리예요. 최근 발표 능력을 키우려고 스피치 학원을 다녔는데 전무님 뉴스 읽으실 때 같이 따라하기 하고 있는데 훨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와, 대단하시네요. 스피치 학원까지 다니신다고요? 오, 대단하십니다. 뭔가 그래도 하면 제대로 한번 해보시는 성격이시네요. 뭐든지 이 기본기를 배우고 하면 훨씬 빨리 발전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전문의 말씀을 매일 듣다 보니 저도 신문을 찾아서 보게 되었습니다. 방송하시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식 투자하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댓글 읽어주시는데 인품도 훌륭하신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채슬리 목표 전환형 5회 수익 내고 좀 길게 가려고 6번째 2월 26일 선거보수형 가입했는데 이란 전쟁 터지면서 아직 마이너스 3.88인데 그래도 걱정 1도 없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언제든지 뭐 마이너스 10% 15%도 갈 수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원칙을 지키면서 성공 투자의 원칙을 지키면서 하면 결국 연평균 수익률 10, 15 뭐 이상 낼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막 흔들리는 거 그런 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되죠. 몸의 열이 목과 정수리로 가장 많이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두꺼운 옷보다 목도리랑 모자 쓰는 게 체온 유지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전무님이 뛰는 모습이 상상이 안 되네요. 저는 지난해부터 채슬리 랩 목표 전환형 상환되면 수익 포함해서 재투자하고 있는데 목표에까지 도달하면 두 아이에게 나누어서 증여하고 성과 보수형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돈이 일하게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좋은 생각일까요? 너무 좋은 생각이시죠. 네, 대단하십니다. 제가 뛰는 모습이 상상이 안 되시죠. 네, 어제 이걸 또 얘기를 어제 거의 아닙니다. 저희 쪽으로 이렇게 공이 오는 걸 네이마르 선수가 공을 탁 넘겨가지고 뒤로 돌아서 확 뛰는 그와 비슷한 어제 장면을 연출했었는데 수비수가 용병이 한 명 수비수였는데 그 용병은 덩치도 있고 축구도 좀 잘할 것 같이 보이는 40대 중반 정도 돼 보이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를 등에 쥐고 공을 뒤로 약간 오버헤드 킥 하듯이 탁 넘겨놓고 바로 돌아서면서 달려가지고요. 골라인 아웃 될 뻔한 걸 그대로 살려서 골대 앞까지 끌고 가서 딱 우리 편 박스 안 페널티킥 딱 그 차는 위치에 있는 우리 편 선수한테 딱 컷백 패스해 줬는데 그 선수가 똥볼 차는 바람에 안 들어갔습니다. 제가 뛰는 모습을 보고 싶으시면 토요일 아침에는 반포종합 운동장 1월 5일에는 양재 근린공원 축구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항상 가는 건 아니니까요. 거의 있습니다. 거의. 저는 북토크 떨어졌나 봅니다.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우리 김만구님은 댓글로 당첨 받았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그러고요. 26일 날, 26일 날 알려준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 채슬리 TV 통해서 가입 신청하신 분들은 한 130분 넘는다고 들었었거든요. 벌써 그게 지난주 초였는데 그분들 다 참석하실 거니까 걱정 마세요라고 저한테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당첨 문자가 26일 날 올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됐나 보다 하고 다른 약속 안 잡으셔도 됩니다. 오늘 증권사 다녀왔습니다. 저도 랩 2개 상품 모두 가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자산은 마음이 든든하고 목표 달성했다고 연락은 자금 회전과 재미도 있고 그렇죠. 네.
망구님이 당첨됐다고 댓글로 받았다라고 적어 놓으셨습니다. 성과형과 목표형 분산 투자 좋은 아이디어 얻었습니다 했고요. 제가 주식 용어 배우려고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20주차 없이 21주차가 나오네요. 20주차가 안 보이는데 제가 못 찾는지요 하셨습니다. 그거 스텝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돈이 생길 때마다 성과 보수 아들, 딸, 내 것까지 3계좌 넣고 목표 전환하려고 보니 금액이 5천으로 올라서 못 넣고 통장에 그냥 갖고 있는데 혹시 예전 금액 3천으로 넣을 수는 없는 건가요? 하셨거든요. 그 3천으로 가능한 증권사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저희 홈페이지,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증권사별로 최저 가입 금액 나와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 구글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우리 유혹자님께서 하셨는데 워런 버핏도 구글 사서 지금 들고 있잖아요. 왜 구글을 샀을까? 애플은 줄이고 구글을 왜 샀을까? 네, 지금 뭐 데이터 센터부터 해가지고 AI가 난리잖아요. 근데 그 AI가 데이터를 열심히 분석하고 그걸 가지고 추론도 하고 결국은 데이터가 지배하는 세상이 됐거든요. 그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곳이 구글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뭘 궁금해하고 어떤 자료를 찾고 구글링 한다고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제가 제미나이랑 챗GPT랑 두 개를 같이 써보니까 제미나이는 이미 제가 그 방송에서 얘기한 거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얘기한 걸 다 그 데이터를 다 이미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챗GPT는 최근 방송의 내용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구글이 갈수록 더 이 AI 시장이라든지 앞으로 더더욱 이제 강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버크셔 해스웨이가 구글 주식을 사서 가져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도 괜찮을까요? 에서는 내가 이 주식을 언제까지 들고 갈 건가가 중요합니다. 사실 그죠? 내가 지금 사서 다음 주에 돈이 필요해서 팔아야 되는데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그죠? 다음 주에 팔아야 된다? 그러면 안 되죠. 다음 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근데 내가 한 5년, 3년, 5년 가져가 보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DC 계좌는 일이 많으시네요. 못합니다. 네, 그 IRP 계좌나 퇴직연금 계좌는 일임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로보 어드바이저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로보 어드바이저를 다 개발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성과도 되게 좋게 나와가지고 이번 주에 한투랑 현대차증권 미팅을 합니다. 네, 그래서 로보 어드바이저 론칭이 근데 그 론칭 되는 데까지 시간이 한 6개월은 걸릴 겁니다. 아마. 그것도 심사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알고리즘 심사는 합격을 받았는데 그걸 또 증권사랑 협업을 해서 만들면 그걸 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심사를 안 받고 좀 빨리 하려면 그 자문 서비스 뭐 그런 데다가 론칭해도 되는데 그 자문 서비스를 론칭하는 거는 조만간에 좀 알아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장에서의 조정이 끝나가는 시점인가요? 다음 주부터는 W자 반등 시점이면 좋겠네요. 금도 조정받는 것을 보면 시장이 올라온 자산들을 매도하고 위험 자산을 줄이는 것 같긴 합니다만 저는 오늘 금을 조금 포트에 담아 보았습니다. 하셨고요. 질문이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사용했고 전쟁이 끝나도 소진된 무기를 확충하려면
또다시 엄청난 돈을 써야 하는데 이러한 점은 앞으로 금융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돈을 천문학적인 돈을 써야 되는데 그 1964년부터 75년 베트남 전쟁 때 보면 니프티 50라는 말이 그때 있었거든요. 그 전쟁 때문에 베트남 전쟁에 수많은 미군이 뭐 베트남 뿐만 아니라 많은 사상자가 났지 않습니까? 또 엄청난 무기 사용이 있었고 그죠? 네, 그러면서 미국이 국채를 찍어내면서 전비를 마련하고 그게 나중에 70년 초에 프랑스나 영국에서 저러다가 달러당 뭐 금으로 바꿔주는 이 금태안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금으로 돌려줘 했더니 71년도에 닉슨 쇼크가 나오죠. 못 준다. 네, 없으니까 못 주죠. 달러를 너무 많이 찍었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그게 결국은 또 1차 오일 쇼크를 야기시키는 약간의 트리거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런 장이 이제 전개가 됐을 때 보면 세상이 불안정하니까 그래서 니프티 50라고 하는 초우량주 한 50개만 올라가는 장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확실한 주식만 올라가고 약간 내러티브 스토리로 올라가려고 했던 주식들은 다 다시 꼬로박고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엄청난 돈을 찍어가지고 재건을 할 거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다가 야 이거 재건해야 되는데 돈을 또 좀 각출해서 좀 내 이럴 수도 있고 그죠. 어쨌든 파괴 경제학적인 측면에서는 파괴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흥하게 되고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일본이 살아나고 베트남 전쟁으로 우리나라가 큰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결국은 실물 경제는 장기적으로 보면 일단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화문은 BTS 때문에 보라색 물결입니다. 광화문 나갔다 오셨군요. 성과 보수형은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하나요? 네, 운용 수수료는 다른 거 없이 1년마다 성과의 20%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하나요? 하셨는데 목표 전환형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과 보수형은 목표 전환형은 딱 목표 수익률 달성하고 다 청산을 해서 채권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딱 돌려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굳이 현금성 자산으로 둘 필요가 없으니까 자진 환매하시고 또 목표 전환형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는데 성과 보수형은 그냥 1년 계약으로 쭉 가져가게 되니까 강세장에서는 상당히 계속 장이 올라가는 작년 같은 장에서는 이 성과 보수형이 수익률이 더 좋고요. 지금처럼 왔다 갔다 하는 장은 성과 보수형은 수익 한 15% 났다 싶었는데 또 이렇게 빠지면 다시 10% 깨졌다가 막 그때 좀 해지할 걸 이런 아쉬움이 있다면 목표 전환형은 8% 벌었어 하고 목표 달성했더니 그러면서 돈 찾아가라고 그죠? 돈을 찾았더니 또 확 빠지면서 또 살 기회를 주고 그렇게 들어갔더니 또 빠르면 이틀 늦으면 뭐 한 달, 두 달 만에 또 달성이 돼요. 최근처럼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는 장에서는 이 목표 전환형이 꽤 짭짤하게 수익을 내주는 그런 상품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포트폴리오는 큰 차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슬리 인턴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정 댓글에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네. 전문님 말씀대로 주변 투자자들과 대화하다 보면 시장을 바라보고 대응하는 관점의 차이를 확실히 느낍니다. 인턴 327일차. 서퍼들이 큰 파도를 즐기듯 주식의 변동성을 마냥 즐길 수는 없겠지만 전무님과 함께 하다 보니 그 변동성이라는 큰 파도가 닥쳤을 때 과감히 뛰어들어 변동성의 파도를 탈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파도 2m 파도 2m 뭐 끔찍하죠. 1.5m 정도의 파고만 하더라도 파도가 되게 커 보이잖아요. 그런데 서퍼들은 거죠. 뭐 3m, 5m 그런 파도를 보면서 환호하면서 타지 않습니까? 그죠? 예, 참 적절한 비유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몸의 소통은 여기까지 하고 신문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생중계 자신감 얻은 넷플릭스 100조 TV 광고 노려라고 되어 있는데요. OTT 플랫폼에서 생방송 회사로 미디어 산업 지형도 뒤흔들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진은 광화문 인근 코리아나 호텔 전광판에 이 BTS 공연에 대한 홍보 영상이 재생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펼쳐진 BTS의 광화문 컴백 라이브 공연이 미디어 산업의 지형도를 바꾸고 있는데 전 세계 3억 2,500만 가입자를 보유한 가입자가 26년 1월 기준으로 3억 2,500만 명입니다. 자, 이 넷플릭스가 21일 열린 공연의 생중계를 담당하면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OTT 회사에서 생중계 방송국으로 혁신하는 시험 무대이자 도약대가 됐다는 것인데, 자, 이날 미 헐리우드 리포터는 이번 BTS 컴백 공연 생중계를 통해서 넷플릭스가 생방송에 대한 한계를 극복했다면서 다양한 생중계를 펼쳐 보일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습니다. 190여 개국에 동시 생중계되는 이번 공연을 통해서 OTT 시장에서의 우위를 더 높이는 동시에 생중계를 전담하던 기존 방송사들을 대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는 건데요. 슈퍼볼이나 올림픽 등 대형 스포츠 경기를 생중계하는 미 MBC 등 주요 방송국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설명이고요. 브랜든 리그 넷플릭스 non-fiction 시리즈 및 스포츠 부사장은 최근 공연을 앞두고 가진 방한 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BTS 공연이 넷플릭스 역사상 생중계에 대해 가장 큰 야망을 실현하는 핵심 행사라고 말을 했습니다. 넷플릭스는 2023년 3월 코미디 예능 프로그램인 크리스 록 선택적 분노를 통해 생중계 시장에 처음 도전장을 내밀었었는데 이후 200여 회에 달하는 각종 스포츠 경기 중계를 통해서 생방송 역량을 강화했고 특히 미 프로레슬링 대회인 WWE를 10년간 독점 중계하면서 50억 달러, 약 7조 5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중계권료를 지급하면서 주요 방송국이 독점했던 이 생중계 시장에 균열을 일으키기도 했다네요. 업계에 따르면 이번 BTS 공연 역시 1회 공연 생중계로는 사상 최대로 추정되는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공연 제작비만 100억 원 이상이라는 설명인데 BTS 소속사 빅히트 뮤직의 모회사인 하이브와 넷플릭스는 제작비를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기존 공연 제작비와 비교하면 100억 원대를 훨씬 웃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공연장, 이 아레나 중계는 수백 명의 스태프를 동원하는 데 비해서 이번 BTS 공연은 개방된 공간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보통 공연장에 1.5에서 2배가 넘는 한 1,000명 이상의 국내의 제작 전문가가 투입됐을 걸로 보고요.
물론 중계권료는 별도인데 넷플릭스는 재편집이 가능한 이번 공연의 2차 판권을 보유한 것은 물론 27일 BTS 컴백 다큐멘터리 BTS 더 리턴 공개를 앞두고 있어서 이번 중계에 역대급 금액을 쏟아부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생중계에 막대한 인력과 자본, 기술을 투자하며 기존 TV 네트워크 같은 생방송 회사로 혁신하는 건 신규 가입자 확보와 함께 미국 등 해외의 TV 중간 광고 시장을 직접 섭렵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이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넷플릭스가 생방송 시장에 뛰어들면서 약 100조 원, 700억 달러 규모의 TV 광고 시장의 주요 경쟁자가 됐다고 분석을 했고요. 특히 각종 행사의 생중계는 중간 광고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존 미디어의 광고 시장을 재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스트리밍 서비스 점유율 1, 2위를 다투는 넷플릭스와 유튜브는 이미 기존 TV 시장의 20%까지 점유율을 잠식을 했고요. 그래요? 이미? 넷플릭스 공동 CEO인 테드 사란도스는 나머지 80% 시장도 잡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바 있는데 업계에서는 넷플릭스가 유튜브를 따돌릴 수 있는 경쟁력이 생중계에서 나올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테드 사란도스 CEO는 지난해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생중계 행사는 화제성을 만들고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데 특히 큰 효과를 낸다고 했습니다. 자, 넷플릭스와 OTT에 대한 설명인데요. 1997년에 설립됐습니다. 자, 세계 1위 OTT 기업이고요. 설립 초기에는 이 구독형 비디오 DVD 대여점으로 출발한 뒤에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서 2027년부터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 회사로 변신을 했고, 그죠? OTT, Over the Top Media Service란 케이블이나 위성 기반 공급자를 거치지 않고 개방형 인터넷을 통해서 시청자에게 직접 콘텐츠가 제공되는 디지털 배포 서비스를 뜻합니다. OTT, 오버 더 탑 미디어 서비스. 오버 더 탑이었군요. OTT가. 알고 있었는 건지 아니면 망각을 한 건지. 요즘은 제 자신의 기억력에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디에고 가르시아 섬인데 자, 보시면 16세기 초에 인도 항로를 찾던 포르투갈이 인도양 한복판에서 울릉도 60% 크기인 산호섬을 발견했고요. 인도 남쪽으로 1800이네요. 1800km쯤 떨어진 곳인데 항해사 이름을 따서 디에고 가르시아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18세기 후반 영국 등이 인도 아프리카 노동력을 데려와 코코넛 농장을 일구면서 유인도가 됐고요. 이 섬이 주목받았던 건 냉전 때문인데 1960년대 소련군이 인도양 진출을 시작했는데 미군은 인도양에 거점이 없었고요. 중동산 석유 수송로의 전략적 가치도 커지고 있어서 미국이 영국령이던 이 섬에다가 대규모 해군 공군 기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섬은 큰 바다에 고립돼 주변에서 공격받을 위험이 적고 V자 모양인데 항모나 잠수함이 정박할 만큼 수심이 깊고 4km에 가까운 활주로도 건설할 수 있답니다. 대형 군함의 보급, 정비와 대형 폭격기의 이착륙이 모두 가능하고 전 세계 미군 통신을 연결하고 우주 발사체를 탐지하는 기지도 여기 있다네요. 미군의 인도양 불침 항모가 됐고요. 1991년 걸프전 때 이 섬을 떠난 B-52 폭격기들이 이라크를 융단 폭격을 했다. 미 본토 출격에 비해서 절반 거리고요.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2003년 이라크 전쟁 때도 B2 스텔스 전투기 등이 인도양을
가로질렀다고 합니다. 이란이 자국 영토에서 이 4,000km나 떨어진 디에고 가르시아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4,000km나 떨어진 여기 이란은 사거리 2,000km 이상 탄도미사일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위성 발사체에 탄두를 달아서 장거리 공격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 기지에서 출격한 폭격기와 군함의 공격이 매우 고통스러웠다는 의미고 이란 미사일은 디에고 가르시아 앞에 정박해 있던 미 이지스함에 의해서 요격됐다고 하네요. 미국도 이 섬에 요격망을 촘촘히 갖춰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 섬이 최근엔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자산이 됐고요. 중국이 도입하는 중동 아프리카산 석유가 대부분 이 섬의 공격 반경을 지나기 때문이고요. 석유 생명길인 호르무즈 해협과 동남아의 말라카 해협이 모두 이 섬의 통제 범위에 있습니다. 인도양과 태평양의 연결고리고요. 미국은 인도 태평양 사령부를 만들었는데 태평양에서는 일본과 괌에다가 인도양에서는 이 섬을 핵심 기지로 운영하고 있군요. 영국은 지난해 이 섬을 아프리카 모리셔스에 돌려주겠다는 협정을 체결했고요. 군사 기지만 영국이 99년간 계속 관리하겠다고 했다네요. 그런데 실소유주인 미국 트럼프가 섬 반환은 멍청한 결정이라며 제동을 걸었고 중동, 아프리카, 중국, 동남아 석유 수송로를 모두 통제할 수 있는 이 섬을 미국이 볼 가능성은 아마 없을 것 같다. 생긴 것도 V자처럼 생겼다더니 이렇게 생겼나 봅니다. 그죠? 이번 전쟁으로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디에고 가르시아 섬. 그 역사적 배경이 이렇게 돼 있고 되게 중요한 섬이다. 그죠? 자, 알파고의 창시자는 왜 AI를 걱정하나? 자, 이게 사진이 뭔가요? 미군의 이란 초등학교 오폭에 피해 입은 희생자들의 묘지가 준비되고 있다. 아이고. AI가 표적 식별부터 좌포 제공, 효율적인 타격의 우선순위까지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I 혁명은 2016년 바둑 AI 알파고가 세계 챔피언 이세돌 9단을 꺾으며 시작됐는데 구글 딥마인드 CEO 데미스 허서비스는 당시 우리가 달에 착륙했다고 환호했고요. 알파고의 창시자 허서비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요.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AI를 개발해서 2024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다고요? 그런 허서비스가 지난달 인도에서 열린 AI 임팩트 정상회의에서 급속한 기술 발전이 가져올 위험성을 경고했는데요. AI의 엄청난 힘을 세상에 풀어놓는 순간 제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고 그는 악의적 행위자들의 AI 기술 오남용과 시스템이 통제력을 상실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강력한 안전장치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며칠 후 AI가 지휘에 관여한 미국의 이란 공습에서 초등학교를 오폭하는 참사가 일어났는데 숱한 정보를 AI가 분석해서 표적 식별부터 좌표 제공, 효율적 타격의 우선순위까지 결정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고요. 미군은 단기간에 탁월한 정가를 올렸지만 이란 해군 기지 일부가 초등학교로 바뀐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고 AI 판단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민간인 170여 명의 죽음을 막지 못한 거다. 이게 옛날 이란 해군 기지였었군요. 기술혁명은 종종 재앙을 동반하는데 그 기술이 본질적으로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산업혁명도 그랬고 기술의 축복은 더 풍요로운 세상을 약속했지만 그 과정에서 무자비한 제국주의와 전례 없는 살인기계가 등장했다. 나치즘은 산업사회를 제대로 건설하는 방법을 배우느라
치른 값비싼 실험이었다.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베스트셀러 넥서스에서 오늘날 사람들은 나치의 만행에 경악하지만 당시에는 수백만 명이 그들의 대담한 비전에 매료됐다며 AI를 선도하는 두세 국가가 군사 경제적으로 세계를 압도하면서 AI 제국화를 시도할 수 있다고 우려했네요. AI는 핵폭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파괴적이며 투옥도 살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실수할 여유가 없다. 더 큰 문제는 AI 추천과 결정에 의존할수록 민주주의가 위협받는다는 점인데 SNS의 분노와 혐오, 가짜뉴스가 많은 것은 그래야 참여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 편향성이 공론장과 민주주의를 흔든다. 22년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트위터 사용자의 5%가 봇이었지만 그들이 전체 컨텐츠의 21에서 29%를 만들었고요. 공론장에 들리는 목소리의 상당수를 인간이 아닌 AI가 생성한다고 상상해 보라. 알고리즘은 진실에 관심이 없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주의를 끌 수 있을까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조회수가 돈과 직결되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사람들은 가장 악랄한 콘텐츠를 가장 많이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영상이 끝나는 즉시 알고리즘은 사용자를 화면 앞에 붙들어 두기 위해서 증오로 가득한 또 다른 영상을 자동 재생하고요. 다시 말해 사람들은 무엇을 볼지 스스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알고리즘이 대신 선택해주고 SNS에서는 드라마와 예능, 뉴스를 구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정치인들도 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진실에 다가갈 고민을 하지 않고 분노나 혐오, 지지층의 결집 등 감정 버튼을 눌러 쉽게 주목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놓고 경쟁하는 유튜버들이 터무니없는 영상을 올려도 알고리즘은 그것을 추천하고요. 매일매일이 그 문제점들의 전시장처럼 보인다. 내버려두면 자정작용이 일어날까? 천만의 말씀이다. 값싸고 단순하지만 매력적으로 보이는 허구가 쏟아져 나와 공론장을 잠식할 것이다. 진실은 밑바닥으로 가라앉는다. AI는 또 이렇게 왜곡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세상을 합습할 것이다. 다시 허사빗의 경고를 새기자. AI 혁명은 산업혁명보다 10배 크고 10배 빠를 거라고 합니다. 안전하고 책임있게 AI를 도입하려면 서두르지 말고 신중해야 한다. 안전장치 중 하나는 AI가 자신의 오류 가능성을 인식하도록 훈련시키는 건데 예상 못한 부작용과 위험, 시스템 오류에 대비한 국제적 협력과 스마트한 규제가 선행돼야 한다. AI 추천을 거부할 자유는 인간이 양도하면 안 되는 최후의 보루다. 이분이 알파고의 창시자 허사비스 분이시군요. 노벨 화학상을 받는 장면입니다. 참 이런 분이 이런 경고를 하는 거 보면 좀 사실 무섭습니다. 그죠? 터미네이터의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네, 그 스카이넷이 세계를 지배하는 로봇이 세상을 지배하는 진짜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하이브 얘기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하이브 BTS 효과로 올해 영업이 10배 급증할 듯 돼 있는데 오늘 하이브가 주가가 급락을 해서 여기 많이 본 뉴스 보면요.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보면 BTS 컴백했는데 왜 이래? 하이브 주가 13% 급락 이유는 BTS 컴백 1시간 전국 외국인 결제 멈췄다. BTS 공연 효과 끝났나? 월요일 개장하자마자 와르르 잔치 끝난 하이브 급락. 올해 하이브 매출은 4조 2천억, 영업이익은 5,339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대비 거의 10배에 가까운 반등이고 이화정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하이브 목표 주가를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날 하이브 주가는 지금 34만 4천 원으로 앞으로 약 45%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오늘 지금 좀 더 떨어졌죠. BTS의 군 제대 후 완전체 컴백을 앞두고 증권가는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을 했고요. KB증권이 50만 원, 리딩 증권이 55만 원까지. 이연구는 BTS의 활동 재개와 자회사의 턴어라운드, 가시성이 높아진 가운데 신인그룹인 캐치아이, 코르티스의 성과로 중장기 성장 동력이 확인되고 있다며 K-팝 팬덤을 넘어서 글로벌 대중으로 확장하는 잠재 시장 확대 구간에 진입한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최근 1년간 국내 주요 엔터테인먼트 기업 주가 증감률을 보면 하이브만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지금 주가 차트 보시면 그죠? 23만 원에서 40만 원 갔다가 34만 원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완전체 복귀 전까지 뭐 작년 내내 얘기했잖아요. BTS 완전체 복귀 전까지는 주가가 올라가고 자 그러고 나서 완전체 복귀했을 때 이제 세계적인 반응을 봐야 되는데 뭐 광화문에는 생각보다 덜 왔다 뭐 이러지만 저도 이번 기회에 하이브의 한 사람 한 사람 진, 비, 뭐 정국, 제이홉 쭉 관해서 읽어보면서 참 대단하고 존경스럽더라고요. 자, 그 월드 투어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앞으로 이제 실제로 하이브에다가 어느 정도의 이익을 안겨줄 수 있을까? 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보니까 PR이 너무 좀 비쌌더라고요. PR이 한 35배, 40배 넘었다가 주가가 좀 빠지면서 35배 언저리까지 왔는데, 아직도 35배야? 네, 좀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네, 그러려면 이익이 생각보다 더 이제 잘 나와야 되죠. 하이브의 주가가 지금 얼마인가 한번 볼까요? 네, 30만 원이 깨졌습니다. 와, 마이너스 15.7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자, 시총이 중요하죠. 시총이 12조 5천억입니다. 12조 5천억인데 올해 영업이익이 아까 5,300억 그죠? 5,300억 번다고 하면 30배 하면 5, 35, 15조 돼야 되는 거고 그죠? 이러면 PR이 이제 좀 착해졌네요. 네, 다시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올해 하이브 실적 회복 배경은 BTS의 정규 5집 아리랑 앨범 발매와 월드 투어 그리고 MD 이 굿즈 판매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올해 하이브 매출의 약 60%는 BTS에서 나오고 나머지 매출이 엔하이픈, 보이넥스트도, 르세라핌 등 고성장 아티스트에게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기점으로 하이브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가 흑자 전환했고요. 올해는 미국 법인 적자도 축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월드 투어 수익 규모는 어떻게 되냐? 확정된 공연 기준으로만 계산해도 티켓 매출이 약 1조 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이 되고요. 올해 예정된 73회 공연, 내년 예정이 9회, 올해 완전히 쫙 도네요. 73회 공연에 회당 평균 관객이 6만 명, 그리고 평균 티켓 가격은 27만 원으로 이렇게 곱하면 공연 1화당 매출이 약 162억, 총 티켓 매출은 1조 1,800억. 이렇기 때문이고 여기에 VIP 패키지, 스폰서십, 온라인 동시 중계 티켓, 현장 MD 판매 등 부가 수익이 더해질 예정이고 팝스타인 테일러 스위프트의 에라스 투어에서 현장 굿즈 판매가 티켓 매출의 절반 수준이었다는 사례를 감안하면 BTS 월드 투어 역시 유사한 구조가 될 수 있다. 자, 광화문 광장의 BTS 컴백 공연도 화제인데 24년 중국 하이난에서 열린 카니에 웨스트 공연 당시 발생한 티켓 매출이 1억 위안 218억 원이었지만 숙박 등 관광 소비 유발 효과는
무려 7억 3천만 위안으로 티켓 매출의 7.3배에 달했고요. BTS의 광화문 공연은 이를 훨씬 뛰어넘는 관광 소비 유발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광화문 공연으로 서울시 경제적 이익을 약 한 2,600억 원으로 추정했고요. 향후 예정된 아리랑 월드 투어 전체의 경제 효과는 약 1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답니다. 2018년 현대경제연구원은 BTS의 국내 경제 효과를 연간 4조 원으로 추정했는데 지금은 못해도 연간 8조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글로벌 팬덤을 가진 아티스트의 공연은 도시 전체의 소비를 움직이게 되고 스위프트의 에라스 투어가 티켓 매출이 2조 7천억 원에 약 5배에 해당하는 13조 원 규모의 소비를 유발했다고 합니다. 하긴 뭐 공연 보러 가면 그죠? 그 공연만 보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블룸버그는 이 투어가 미국 GDP의 약 53억 달러 규모의 경제 활동을 만들어냈다고 보도를 했고요. 미국 경제를 움직인 스위프트노믹스처럼 BTS의 경제 효과 BTS노믹스도 단기간에 소비를 끌어올리는 강력한 동력이다. 자, 올림픽 월드컵과 비교를 해보면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총생산 유발 효과는 11조 원대였고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은 41조 6천억 원 규모에 달했는데 다만 이는 다년간에 걸친 건설 인프라 투자를 포함한 수치이고 BTS 투어는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서 단기간에 숙박, 외식, 교통 등 민간 소비를 촉발시키는 특성이 있는데 만약 국내에 대형 공연장이 추가로 확보된다면 BTS가 국내에서 더 많은 공연을 열 수 있고 그 경제 효과는 스포츠 메가 이벤트를 넘어설 수도 있다. 자, 이번 공연은 넷플릭스로 중계를 했는데 과거 팬덤 중심에서 전 세계 구독자를 보유한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공연의 확산 방식이 달라진 거고 넷플릭스는 최근 스포츠 공연 등 라이브 콘텐츠를 강화하는 전략을 펴고 있는데 BTS 공연이 그 핵심 콘텐츠로 활용이 되고 라이브 이후 온 디맨드 방식으로도 될 가능성이 높아서 구독, 리텐션 효과도 기대된다고 합니다. 사실 BTS 때문에 이 메이드 인 코리아 다른 제품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문화라든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후광 효과를 감안하면 정말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가져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약간의 불편을 다 감수하고도 이번에 광화문 공연을 그렇게 했고 그래서 우리 BTS가 하나의 공공재다 뭐 이런 기사도 있었거든요. 자, 상위 1% 초고수들 하락장에 SK 하이닉스 3잔 담았다. 투자 수익률 상위 1% 고수들이 23일 오전 하이닉스와 한정 KBS, 삼성전자를 집중 매수하고 있다. 10시쯤 확 빠졌을 때 이분들이 뭘 사셨나? 하이닉스, 한정 KBS, 전자, APR, 셀트리온, LS, 미래에셋증권, DLENC, 포스코 인터내셔널, S&T 에너지, 삼성 SDI 뭐 등등등 이런 주식을 샀다고 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초고수의 선택에 따르면 투자 고수들은 이날 개장 직후부터 오전 10시까지 국내 증시에서 이런 종목을 매수를 했고요. 자, 미래에셋증권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최근 한 달 수익률 상위 1% 내에 든 투자자의 매매 동향을 취합한 결과라고 합니다. 자,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하이닉스는 뭐 7.5% 빠지고 한정 KPS도 5% 이상 다 이래 빠질 때 줍줍 했다는 말이고요. APR도 뭐 거의 8% 빠진 상황에서 줍줍했고 투자 고수는 대부분 하락 중인 종목을 저가 매수했지만 네페스아트, 삼천당 제약,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주식은 플러스를 냈다고 합니다. 자, 반면에 순매도 상위 종목도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현대차, 포스코홀딩스, 오름테라피틱스 등은 순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그 한 달 수익률 기준이거든요. 1년 누적이나 3년 누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근 한 달 동안에는 뭐 되게 공격적으로 하신 분이 잘했을 수도 있고, 그죠? 약세장에서는 상위 1%가 좀 보수적으로 운영한 분이 잘했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한 달이면 그래도 2월 달부터는 좀 강세장이었었으니까 강세장이었다가 확 밀렸다가 올라갔다가 반은 강세장이었고 반은 좀 약세장이었으니까 뭐 어쨌든 한 달 1% 내에 드는 수익률을 하신 분들이니까 그래도 고수분들이다, 그죠?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월가를 덮친 사모대출 펀드는 공포, 국내 금융시장을 흔든다인데, 자, 요 얘기들이 계속 뭐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블루아울의 환매 중단으로 촉발된 사모대출 위기가 국내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전수조사에 들어갔군요. 국내 금융회사와 연기금이 사들인 사모대출 상품은 최소 38조 원어치나 돼요. 자, 증권사를 통해서 판매된 해외 사모대출 펀드 잔액은 약 17조 원으로 집계가 됐고 한 투가 1조 5천억 등 자체 투자분을 포함하면 전체 금융사 투자 규모는 20조 원을 웃돌고요. 연기금의 투자 규모도 상당한데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가 각각 국민연금이 10조 9천억, KIC가 6조 5천억 그걸 투자한 것을 합치면 38조 원이 넘는 금액이 사모대출 시장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블루아울의 환매 중단으로 시작된 투자자 패닉런은 전방위로 지금 확산되고 있고 미국 스톤리치 자산운용은 최근 투자자에게 보낸 공지에서 환매 요청이 급증함에 따라 투자자들이 요구한 금액의 11%만 지급하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이 스톤리치 대출 리스크 프리미엄 펀드는 핀테크 기업의 대출 등에 투자하는 사모대출 펀드이고요.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글로벌 사모대출 잔액은 2015년에 5천억 달러, 한 700조, 그리고 지난해에는 2조 1천억 달러, 한 3,100조로 급증을 했습니다. 블루아울 캐피탈, 클리프 워터, 블랙락, 블랙스톤 등이 사모대출 시장을 확장했고 장기 자금을 운용하는 연기금과 보험사가 핵심 고객입니다. 최근에는 고수익을 추구하는 개인 투자자들도 이 사모대출 상품에 투자하고 있다네요. 사모대출은 그림자 금융으로 성장을 했는데 대출금리와 담보, 차입자 정보 등이 공개되지 않고요. 자산가치도 운용사가 자체 평가해서 부실이 즉각 드러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사모대출 리스크가 금융시장 전반으로 전이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고 한쪽에서 문제가 생겨 다른 자산을 매도해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되풀이되면 자본시장의 유동성이 경색될 우려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사모대출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글을 올렸는데 금융회사의 사모신용 익스포저는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면서도 월가의 혼란을 반면교사 삼아서 비은행권 자산평가에 투명성을 높이고 유동성 대응력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정부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균열이 국내 실물 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비은행권 금융 안정성을 점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 해외 사모대출 펀드에 투자한 국내 금융사들이 바짝 긴장을 하고 있고요. 사모대출 상품을 판매한 해외 자산운용사들은 국내 유한 책임 투자자에게 직접 전해서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진화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 관계자는 대형 보험사는 사모신용 투자를 전체 자산의 1에서 3%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줄줄이 터지며 보험사의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을 했네요. 삼성증권은 꾸준한 배당을 원하는 고액 자산가 등을 대상으로
이 사모대출 상품 1,500원어치를 판매했고요. 한투가 발행음과 종합투자계좌 IMA 자금으로 마련한 1조 5천억 원을 사모대출에 투자를 했고, IMA는 원금을 보장하면서도 연 5에서 8%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으로 최근 개인 투자자의 가입이 늘었다고 합니다. 글로벌 기업 성장 집합 투자 기구와 인수금융 대출, 사모대출 펀드 등의 투자에서 수익을 얻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고요. IB 업계 관계자는 원금을 보장하고 연 4% 이상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는 글로벌 사모시장 신용 상품 투자가 불가피했고, 다만 삼성생명과 한투증권, 삼성증권 등은 현재 환매 중단이 발생한 자산운용사 상품에는 투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행이다. 자, 문제는 참여한 곳 중 한 군데라도 자금 흐름이 막히면 전체 대출이 멈출 수 있다는 점이고, 차환, 이 롤오버 때는 모든 투자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일부 운용사가 펀드런을 겪으면 차환 절차가 중단되게 되고요. IB 업계 관계자는 사모대출 운용사와 함께하는 딜은 일단 중단하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저는 뭐 KIC 이런 데서 왜 우리나라 국내 주식 투자, 거기 KIC 수장으로 가셨던 분이 이 증권사 출신이신데, 네, 그게 오히려 국내 주식 장기적으로 보면 수익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뭐 내용을 보니까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기는 하지만, 옛날에도 좀 더 사모 대출 뭐 이런 것보다는 우량 주식에 투자하는 게, 그죠? 아니면 그냥 해외 지수라든지 그런 거에다가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나는 생각도 들긴 한데, 네, 계속 이쪽에서 뭔가 댐에 금이 가는 부분이 있는지 모니터링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웜의 심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 건강관리, 정신관리 잘 하시고 슬기롭게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그냥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